사우디 왕실의 대규모 제안으로 인해 중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백조 원 장기 원유 공급권, 전략 비축유 싹 다 한국에 보내겠습니다. 단 하나만 내놓으십시오. KF-21 소스 코드를 전부 사우디에 넘기시죠. 이 제안은 단순히 전투기를 몇 대 더 사겠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넘겨받지 못한 한국 전투기의 심장을 거액의 돈이면 손쉽게 얻어낼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했죠. 미국도 프랑스도 영국도 중동의 거대한 자본 앞에서 완전히 등을 돌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소스코드는 단 한 줄도 넘길 수 없습니다. 당장 돈다발 한 푼도 남김없이 들고 중동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니 도대체 한국은 무엇을 믿고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었을까요? 단순한 전투기를 팔고 있던 게 아니었던 한국의 비밀. 세계 질서를 뒤집은 새로운 힘의 비밀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소스 코드는 단 한 줄도 넘길 수 없습니다.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수십 년의 경력 동안 방산 협상 테이블에서 수없이 많은 순간을 마주해왔지만 이렇게 짧고 단호한 거절을 들어본 적은 없었어요. 협상이란 원래 줄다리기입니다. 처음엔 강하게 나오다가도 조건이 충분히 쌓이면 결국 움직이는 것이 방산 협상의 오랜 문법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한국은 그 문법을 통째로 무시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 자리에 앉기 전까지 제 머릿속에서 한국은 빠르게 성장한 제조업 국가, 미국의 기술과 자본을 빌려 전투기를 조립하는 후발주자 정도였어요. 방산 시장의 목소리를 내는 미국, 프랑스, 영국과는 출발점 자체가 다른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 혹은 수백 년의 기술 축적 위에 서 있었지만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급성장한 나라였어요. 언젠가는 의미 있는 나라로 올라서겠지만 아직 사우디가 진지하게 다뤄야 할 수준은 아니라고 여겼습니다. 제가 22년 동안 협상 현장에서 쌓아온 감각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고 저는 그 감각을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수백조 원 규모의 제안을 내밀면 한국은 당연히 두 손을 내밀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상황이 여기까지 흘러온 배경에는 중동 전역을 짓누르고 있는 군사적 긴장이 있었어요. 인근 국가들과의 갈등이 표면 아래에서 끓어오르고 있었고 왕실은 더 이상 다른 나라의 허락 아래 전력을 운용하는 구조를 감수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독자적인 전투기, 운용 능력, 그것은 단순한 군사력 증강이 아니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 지역에서 진정한 자주 국가로 서기 위한 상징이었고 왕실 수십 년의 숙권이기도 했습니다. 기름 위에 세워진 이 나라가 정작 하늘 위에서는 다른 나라의 손 위에 올라앉아 있다는 모순. 그 모순이 오랫동안 왕실을 짓눌러 왔어요. 문제는 기존의 선택지들이 하나같이 같은 벽에 부딪힌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의 F-35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였지만 미국은 그 전투기를 그냥 넘겨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막대한 돈을 지불해도 무장 하나를 바꾸는데 반드시 미국의 사전 승인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미사일을 기체에 달려면 워싱턴에 공식 요청서를 올리고 그쪽의 결정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유사시에 우리 판단으로 우리 리듬으로 즉각 대응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웠어요. 전투기를 사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허락 안에서 전투기를 빌리는 구조였습니다.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어도 진정한 통제권은 가져올 수 없었어요. 프랑스 라팔도 본질적으로 같은 구조였습니다. 화려한 기술 이전 약속 뒤에는 언제나 같은 조건이 숨어 있었어요. 핵심 소스 코드와 미션 컴퓨터는 프랑스가 쥐고 있었고 사우디는 그 테두리 안에서만 기체를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전자전 체계를 붙이려 해도 원하는 무장 구성을 바꾸려 해도 반드시 프랑스의 검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어요. 세계 최대 원유 수출국이 정작 하늘 위에서는 다른 나라의 허락을 기다리는 나라. 그 모순이 왕실을 자극했고 군 수뇌부를 더욱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답답함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 왕실 핵심 브레인 중 한 명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습니다. 한국의 KF-21이었어요. 처음에 저는 그 제안을 흥미롭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으로 봤습니다. 한국이 전투기를 만들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나 프랑스도 못 내주는 조건을
한국이 내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대였습니다. 한국이라면 이런 거대한 제안 앞에서 더 유연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어요. 이름값이 있는 강대국들은 자존심이라도 있지만 한국은 아직 그 자존심을 내세울 무게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왕실은 가능성을 탐색해보자는 입장이었고 저에게 협상을 주도하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새벽 2시 리야드 왕실 지하 벙커의 긴급 회의실에 수십 명이 모였습니다. 두꺼운 방음문이 닫히면 바깥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되는 공간이었어요. 왕자들과 군 장성들, 방산 자문단이 함께 앉아 스크린에 떠있는 협상 초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원유 공급권의 구체적인 수치들, 후속 계약의 예상 규모, 비축유 제공 조건까지 빼곡히 정리된 화면이었어요. 그 숫자들만 봐도 이 협상이 얼마나 진지하게 준비됐는지가 느껴졌습니다. 분위기는 그 무게감에 비해 의외로 가벼웠어요. 대부분이 이 협상을 이미 성사된 것으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국 정도면 이 조건을 보는 순간 달려올 것이라는 공기가 방 안에 가득했어요. 저도 그 자리에서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돈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아직 미국이나 프랑스 수준의 자존심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 정도 조건이면 어느 나라든 반드시 움직입니다. 회의실 안에 동의의 웃음이 돌았습니다. 왕실 강경파 중 한 명은 협상이 끝나면 후속 전략을 바로 짜면 된다며 여유를 부렸어요. 일부는 이미 한국 전투기를 몇 대나 도입할지 숫자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한국이 거절할 가능성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한국에 요구한 것은 단순한 전투기 구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KF-21의 핵심 소스 코드와 미션 컴퓨터 접근 권한을 이전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사우디가 원하는 미사일과 전자전 장비를 우리 손으로 직접 기체에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요구였습니다. 잘 만든 전투기를 사는 게 아니라 그 전투기를 우리 방식으로, 우리 판단으로 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는 것이었어요. 돈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원한 건 오직 하나, 통제권이었어요. 위기의 순간에 다른 나라의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우리 손으로 전장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이 협상의 진짜 본질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협상 시나리오를 몇 번이고 점검했습니다. 우리가 내밀 카드들의 순서, 한국 측이 흔들릴 포인트, 가격 협상이 시작됐을 때 어떻게 끌고 갈지. 경험에서 우러나온 자신감이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확신이 얼마나 오만한 것이었는지 저는 협상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서울의 한 고층 건물 회의실에서 마주한 한국 측 대표단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들뜬 기색도 긴장한 기색도 없었어요. 테이블 맞은편에 가지런히 앉은 그들의 표정은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수백조 원이 걸린 협상 자리에 앉은 사람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평온함이었어요. 이 정도 규모의 제안이라면 아무리 프로페셔널한 사람도 눈빛 어딘가에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작은 기대감이든 잔뜩 집중된 긴장감이든 그런데 한국 측에서는 그 어떤 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처음부터 조금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사우디 측 수석 대표가 조건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원유 공급권의 세부 내용, 후속 계약의 예상 규모, 비축유 제공의 시기와 물량. 숫자 하나하나가 묵직하게 회의실 안에 쌓여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소스 코드와 미션 컴퓨터 접근 권한 이전 요구가 명시됐습니다. 협상 조건의 핵심이자 우리가 반드시 얻어야 하는 조건이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 무거운 침묵이었어요. 한국 측 수석 대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그리고 그 문장이 나왔습니다. 소스 코드는 단 한 줄도 넘길 수 없습니다.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사우디 측 인사들이 서로 얼굴을 바라봤어요. 통역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확인 요청이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물을 마셨고 누군가는 서류를 괜히 들췄다 내려놨어요. 하지만 한국 측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통역은 정확했고 한국의 입장은 명확했어요. 우리 측에서는 즉각 반박이 쏟아졌습니다. 원유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제안, 후속 계약 규모를 상향하겠다는 의사, 비축유 제공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카드까지 연달아 꺼냈어요. 하지만 한국 측의 대답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숫자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한국 측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어요. 마치 숫자를 올리는 것 자체가 요점을 놓치고 있다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한국 측은 그 대신 다른 제안을 내놓았어요. 사우디가 원하는 무장과 전자전 장비를 한국이 직접 기체에 통합해 드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성능을 구현하되 그 과정은 한국의 손을 거쳐야 한다는 방식이었어요. 소스 코드는 줄 수 없지만 원하는 결과는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논리였습니다. 그 논리는 나름 깔끔했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유사시에 우리 판단으로, 우리 속도로 직접 통제할 수 없다면 진정한 자주국방이 아닙니다. 원하는 무장을 바꾸기 위해 한국에 요청을 넣고 그쪽 일정을 기다려야 한다면 이름만 다를 뿐 미국이나 프랑스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는 구조였어요. 저는 그 생각을 굽히지 않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이런 조건을 내밀고 거절을 당한 역사가 없다는 것, 지금까지 이 제안 앞에서 버텨낸 나라가 없었다는 것, 그 말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한국 측은 조용히 앉아 제 말을 끝까지 들을 뿐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가 목소리를 높이면 높일수록 한국 측의 침묵은 오히려 더 두껍게 느껴졌어요. 그 차분함이 저를 분노보다 더 깊은 종류의 불안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분노는 익숙한 감정이지만 그 불안은 처음 느끼는 종류였어요. 협상은 그날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건물을 나서는 길에 사우디 대표단은 두 패로 나뉘었어요. 강경파는 프랑스 라파를 더 사오면 그만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친미 인사들은 결국 미국밖에 없다며 F-35 재추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젊은 왕자들이 조심스럽게 다른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국이 이렇게까지 버텼다면 분명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고, 우리가 이 나라를 너무 쉽게 봤던 건 아닐까 하고요. 저는 그 말을 흘려들었습니다. 그때는요, 왕실은 저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줬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찾아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협상을 성사시키거나 기한 안에 결과가 없으면 저는 자리를 잃게 될 게 분명했어요. 22년의 경력이 한 번의 실패로 무너질 위기에 처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건물 밖으로 나서던 저는 무심코 뒤를 돌아봤어요. 한국 측 수석 인사가 높은 층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환하게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시선이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그 뒷모습에서 이상하게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그 모습을 잠시 바라봤어요. 저 사람은 지금 저렇게 조용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수백조 원을 거절한 자리에 앉아서 무엇을 믿고 있는 것일까? 협상이 끝나기 직전 그가 조용히 꺼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우디는 소스 코드를 원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코드를 운영할 수 있는 나라의 힘입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호텔 창가에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보며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우리가 방금 마주한 나라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한국이 맞는 것인지, 우리를 향해 조용히 그리고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고개를 저을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가 무시하던 그 한국인지, 그 질문에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불확실함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 그날 밤 내내 저를 잠들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우디로 돌아온 저를 기다린 건 왕실의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협상 실패 소식은 제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내부에 퍼져 있었어요. 공항에서 왕실 청사로 이동하는 동안 여러 통의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강경파는 이미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친프랑스 인사들은 라팔 추가 구매를 다시 꺼냈으며 친미 계열은 F-35 재추진을 공식 요청했어요. 일부는 이번 협상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22년을 쌓아온 제 이름이 내부에서 조금씩 불편한 방식으로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왕실 핵심 인사가 저를 불렀을 때 방 안의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일주일 안에 한국의 약점을 찾아내든지 아니면 이 협상을 완전히 접든지, 결과를 내지 못하면 당신 자리도 없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22년이라는 시간의 무게를 등에서 느꼈어요. 방산 협상의 세계에서 자리를 잃는 것은 단순히 직함을 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왕실의 신뢰를 잃는 것이고 수십 년간 쌓아온 관계망을 잃는 것이에요. 그 세계에서 다시 설 기반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목표는 분명했어요. 한국의 약점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KF-21에 숨어있는 기술적 결함, 한국 방산 체계의 구조적 한계, 혹은 협상을 뒤집을 수 있는 외부 압박 요인. 그중 하나라도 찾아내면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어요. 저는 책상 위에 자료를 쌓아놓고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손에 쥔 것은 프랑스 라팔 도입 사례였습니다. 라팔은 이미 여러 나라에 수출된 검증된 전투기였어요. 중동 지역에서도 도입 사례가 있었고 협상 과정에 대한 자료도 비교적 풍부했습니다. 저는 특히 UAE의 도입 협상 내용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어요. UAE는 사우디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나라였고 막대한 자금력을 앞세워 프랑스와 치열하게 협상을 벌였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자료를 들여다볼수록 예상치 못한 사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UAE도 원하는 미사일 통합과 전자전 장비 교체에서 결국 프랑스의 벽에 부딪혔어요. 기체 구성 변경, 무장 통합, 핵심 소프트웨어 수정. 이 모든 것이 프랑스 본사의 공식 승인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였습니다. 핵심 소스 코드와 미션 컴퓨터는 어떤 협상에서도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국에 요구한 그 조건을 프랑스도 자국의 우방국인 UAE에게조차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나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순간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어요. 제 확신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만 특별히 무리한 요구를 한 게 아니었어요. 그 조건은 사실 세계 어디서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수준이었던 것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자료는 명확했어요. 저는 그 사실을 천천히 불편하게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미국 사례를 조사하면서 충격은 더 깊어졌어요. F-35는 물론이고 F-16, 최신형까지 미국은 핵심 소스 코드를 어떤 동맹국에도 넘기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사를 하다가 예상치 못한 이야기 하나를 발견했어요. 미국이 F-22 생산 라인을 종료할 때 단순히 생산을 멈춘 것이 아니라 핵심 생산 설비와 기술 자산의 일부를 직접 폐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나라도 그 기술을 추적하거나 재현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어요. 세계 최강의 방산 강국이 핵심 기술 앞에서 취한 행동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그 대목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미국도 프랑스도 절대로 내주지 않는 것을 우리는 한국에게 당연하게 요구했던 겁니다. 그 현실이 천천히 그리고 무겁게 저의 내부 어딘가에 자리를 잡았어요. 분노보다 허탈감이 먼저 왔습니다. 22년의 경험이 만들어온 자신감 아래 이렇게 단순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었다는 게 스스로도 당혹스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방향을 바꿔서라도 한국의 실체를 파악해야 했어요. 다음 조사 대상은 KF-21 자체의 기술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KF-21이 상당 부분 미국 부품으로 이루어진 조립 전투기일 것이라고 가정했어요. 그 가정 위에서 기술적 허점이나 구조적 약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열어보기 시작하자 예상이 하나씩 무너졌어요. 한국은 KF-21의 국산화율을 89% 수준까지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단순 조립이 아니었어요. 고성능 레이더, 전자전 시스템, 기체의 핵심 두뇌에 해당하는 미션 컴퓨터, 항공전자 통합 소프트웨어까지 핵심 장비들의 대부분을 자국 기술로 개발해냈습니다. 그건 기체의 껍데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투기가 전장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반응하는 두뇌 자체를 직접 설계하고 있다는 의미였어요. 미국 부품을 사다가 조립하는 나라가 아니라 전투기 체계 전반을 스스로 통제하는 나라였던 것입니다. 개발 방식도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한국은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 기술을 극도로 고도화해서 실제 시험 비행 횟수를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개발 기간과 비용을 동시에 단축했어요. 보통 이 단계에서는 수백 회의 시험 비행이 필요하지만 한국은 정밀한 소프트웨어로 상당 부분을 대체했습니다. 비행 환경, 기상 조건, 전자 간섭 환경까지 모두 소프트웨어 안에서 구현하고 검증하는 방식이었어요. 시간을 줄이면서도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을 찾아냈다는 것 자체가 그 나라 기술의 수준이 어느 단계에 올라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들어 멍하니 사무실 천장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생각보다 훨씬 다른 나라였습니다. 미국의 흉내를 내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이 걸어온 길을 빠르게 따라잡으면서 일부 영역에서는 이미 독자적인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어쩌면 단순히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점에서는 조금씩 앞질러 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습니다. 처음으로 두려움 비슷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국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한국을 이토록 잘못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두려웠습니다. 22년을 오롯이 방산 협상에 바쳐온 제 직관이 이번만큼은 완전히 빗나갔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요. 그 시점에 왕실 일부에서 새로운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일본을 대안으로 들여다보자는 것이었어요. 일본이 영국, 이탈리아와 함께 추진하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사우디가 협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다쳤다면 다른 문을 두드려 봐야 한다는 논리였어요. 저는 방향을 틀어 일본 쪽 자료를 펼쳤습니다. 발표 자료는 화려했어요. 레이저 무기 통합, 광대역 스텔스 기술, AI 기반 무인기와의 협동작전, 차세대 엔진 개발까지 마치 미래 전쟁의 교과서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세부 일정표와 기술 실현 가능성을 파고들기 시작하자 표면 아래 균열들이 하나씩 드러났어요.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사이의 기술, 분담과 비용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들 중 상당수는 아직 구상 단계에 머물러 있었고 완성 시점은 여러 낙관적 가정들 위에 서 있었어요. 레이저 무기도 광대역 스텔스도 실현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채로 일정표에만 올라 있었습니다. 화려한 슬라이드 뒤에 감춰진 실체는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했어요. 반면 KF-21은 이미 하늘을 날고 있었습니다. 생산 라인이 실제로 돌아가고 있었고 납기 계획은 현실적이었으며 가격 경쟁력도 유럽 제품들에 비해 상당히 높았어요. 우리가 무시하던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현실에 가까운 위치에서 실물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계획서와 이미 날고 있는 전투기, 그 차이를 외면할 수 없었어요. 노트에 결론을 적으면서 저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찾기 위해 시작한 조사가 어느 순간 한국의 강점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었어요. 찾으면 찾을수록 강점만 나왔습니다. 저는 그 역설이 불편했어요. 하지만 부정할 수도 없었어요. 밤이 깊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저 혼자였고 리야드의 야경이 창밖으로 조용히 펼쳐져 있었어요. 한국 관련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경남 사천의 생산 라인 사진, 빽빽하게 모여 화면을 들여다보는 젊은 연구진의 모습, 시험 비행 영상,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소 사진, 그것들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면서 저는 처음에 느꼈던 분노가 서서히 다른 감정으로 교체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강한 호기심이 따라왔습니다. 한국은 왜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것인지, 왜 수백조 원 앞에서도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인지, 새벽까지 일하는 저 젊은 연구원들이 무엇을 믿고 있기에 저런 눈빛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자료만으로는 그 답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접 가서 눈으로 봐야 했어요.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왕실 핵심 인사였어요. 한국과의 접촉을 계속 유지해라. 필요하면 직접 가서 확인하라. 짧은 명령이었지만 저는 그 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한동안 수화기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봤어요. 왕실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이미 제 안에서 같은 결론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직접 가서 봐야겠다. 그 나라가 왜 저렇게 자신만만한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 여정이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사우디의 선택이, 세계 방산의 판도가 그 여정 위에서 조금씩 뒤바뀌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까지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건 조사다. 협상이 아니다. 약점을 찾아서 돌아오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창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중동의 사막 도시들과는 전혀 다른 산과 강과 고층 빌딩이 뒤섞인 도시였어요. 복잡하면서도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어수선한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단단한 질서가 흐르는 것 같은. 저는 창밖을 한참 내려다보다 이상한 기분이 드는 것을 느꼈어요.
와본 적이 없는 나라인데 묘하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공항을 나서며 저를 맞이한 한국 측 안내 담당자는 젊고 차분한 인물이었어요. 환영의 말은 짧았고 불필요한 말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짧은 차 이동 동안에도 침묵이 자연스러웠어요. 저는 그 침묵이 어색하지 않다는 사실이 조금 놀라웠습니다. 보통 안내를 맡은 사람들은 어색함을 메우기 위해 이런저런 말을 꺼내거든요. 그런데 그 침묵 안에서 저는 오히려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경남 사천까지는 서울에서 비행기로 이동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한반도의 지형은 작지만 험했습니다. 산이 많았고 그 사이사이로 평지가 펼쳐져 있었어요. 이 좁은 땅에서 저 기술들이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창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사천 공항에 내려 공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로 옆으로 펼쳐진 광활한 부지 위에 거대한 경납고가 늘어서 있었어요. 건물들의 규모가 생각보다 훨씬 컸습니다. 저는 한국의 방산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일 것이라고 어림잡아 생각하고 왔는데 그 어림이 맞지 않았어요. 단순히 크기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부지 전체에서 느껴지는 밀도가 달랐어요. 차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고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른 오전인데도 이미 활기차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생산 라인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발걸음이 저도 모르게 멈췄습니다. 수십 대의 기체가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어요. 어느 기체는 날개가 붙여지고 있었고 어느 기체는 엔진 부분이 정밀하게 맞춰지고 있었으며 완성에 가까운 기체들은 별도 구역에서 항전 장비 테스트를 받고 있었습니다. 천장에 설치된 대형 화면들에는 각 기체의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어느 라인이 몇 % 진행됐는지, 어느 부품이 언제 도착하는지, 어느 테스트가 완료됐는지, 공정 하나하나가 초 단위로 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생산 현장을 여러 나라에서 봐왔습니다. 미국의 공장도 봤고 프랑스의 시설도 봤어요. 그런데 그날 사천에서 마주한 것은 그것들과 느낌이 달랐습니다. 더 조용한데 더 빠르고 더 작은 공간인데 더 많은 것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치 큰 시계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톱니바퀴가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연구 책임자가 라인을 따라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예의상 듣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시설의 규모와 기체의 완성도를 눈으로 가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설명이 이어질수록 그냥 흘려듣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설명 하나하나에 근거가 있었고 숫자가 있었고 구체성이 있었어요. 인상을 관리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정면으로 물었습니다. 왜 사우디에게 소스 코드를 넘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연구 책임자는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를 돌아보며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는 핵심을 남에게 넘겨본 경험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이 단순히 거절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를 겪어본 사람이 내리는 결론 같은 무게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무게를 받아들이기보다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사우디는 돈도 있고 원유도 있고 중동 전체 시장을 줄 수 있습니다. 연구 책임자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정하거나 비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의 미래라고 배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제 옆에 있던 사우디 수행원들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할 말이 없었습니다. 반박할 수 있는 논리가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말 자체가 논리의 언어가 아니라 다른 무언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경험에서 우러나온 확신. 그 확신 앞에서 숫자와 조건으로 반박하는 것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저녁, 사우디 왕실 핵심 인사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프랑스가 라팔 추가 할인과 일부 기술 이전을 제안했다. 한국이 계속 버티면 협상은 끝이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우디 내부에서는 한국을 포기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강경파는 한국은 결국 미국 흉내만 내는 나라라고 비난했고 친프랑스 계열은 라팔 추가 도입이 현실적이라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브라힘, 결과를 내라. 그 압박이 전화기 너머로 느껴졌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호텔방 창가에 앉았습니다. 야경이 펼쳐진 사천의 밤은 조용했어요. 멀리 공장 쪽으로 아직도 불이 꺼지지 않은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새벽이 가까워 오는 시간인데도 그 불빛들은 꺼지지 않고 있었어요. 다음 날 밤, 공장 복도를 걷다가 혼자 남아있던 한국인 엔지니어와 마주쳤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사람이었어요. 작업복에 기름때가 묻어 있었고 눈 아래에 짙은 그늘이 패여 있었습니다. 아마 며칠째 제대로 자지 못한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지나치려다가 무언가에 이끌려 멈췄습니다. 그 엔지니어가 먼저 영어로 조용히 말을 걸었어요.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네요. 저는 그 말에 픽 웃었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잠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엔지니어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다가 제가 판단하거나 반박하지 않고 듣고 있다는 것을 느꼈는지 조금씩 솔직해졌어요. 우리는 원래 남의 기술을 사오던 나라였습니다. 미국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전투기를 운용하면서도 어떤 부품이 고장나면 미국에 물어봐야 고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인데 우리가 고치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비참한지 압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에게도 핵심을 넘기지 않아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이거든요. 그 엔지니어의 손등에 묻은 기름때와 피곤하지만 꺼지지 않는 눈빛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도 아니었고 허탈함도 아니었어요. 뭔가 뜨거운 것이 가슴 어딘가를 건드리는 것 같은 감각이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저는 한국인의 자존심과 집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비공개 협상에서 한국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소스코드는 줄 수 없지만 사우디가 원하는 미사일과 전자전, 장비는 한국이 직접 완벽하게 통합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거기에 사우디 조종사와 정비사를 위한 현지 교육센터 설립, 사막 기후에 최적화된 냉각 시스템 강화, 중동형 장거리 순항미사일 탑재까지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였습니다. 미국이나 프랑스가 제공한 적 없는 수준의 맞춤형 지원이었어요. 저는 그 제안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다른 시각에서 이 협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밀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스코드를 지키면서 동시에 우리가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려 했어요. 우리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들의 방식과 체계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깨달음이 왔을 때 저는 동시에 다른 문제와 마주쳤어요. 왕실 강경파는 그 제안조차 결국 한국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격렬히 반발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한국의 손을 잡을지, 왕실의 압박을 따를지, 저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그 어느 쪽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귀국 보고는 예상대로 전쟁이었습니다. 왕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공기가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협상 결과를 보고받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저를 향한 비판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 자리였습니다. 강경파 인사들이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친프랑스 계열은 이미 라팔 추가 협상 자료를 테이블 위에 펼쳐놓고 있었어요. 친미 계열은 F-35 재추진 요청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과의 협상을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즉각 반발이 터졌어요. 한국은 결국 우리를 통제하려는 나라다. 소스코드를 안 준다는 건 사우디를 믿지 않는다는 뜻이다. 소스코드 하나 못 받아온 협상이 무슨 성과냐. 목소리들이 쏟아졌습니다. 왕실 회의장이 마치 저를 재판하는 법정처럼 느껴졌어요. 이브라힘, 당신은 한국 편인가? 그 질문이 말 사이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입장이 고립되고 있었어요. 일부는 노골적으로 음해를 시작했습니다. 이브라힘이 한국에 포섭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귓속말로 돌았어요. 그 소문은 작게 시작됐지만 방산 협상의 세계에서 한 번 퍼지기 시작한 의심은 걷잡을 수 없어집니다.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무렵 일본 방산 관계자들로부터 비공식 접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한 자리에서 만난 일본 측 관계자는 차세대 전투기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사우디의 참여를 제안했어요. 겉으로는 매력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의 공동 개발국이 된다는 것. 단순히 전투기를 사는 나라가 아니라 함께 만드는 나라가 된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그 제안의 세부 내용을 꼼꼼히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볼수록 화려한 포장 뒤에
실질적인 내용이 얼마나 불확실한지가 보였어요. 일본과 영국, 이탈리아 사이에서 기술 분담 협의가 아직 완전히 마무리되지 않았고 개발 일정은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전제로 짜여 있었습니다. 핵심 기술들 중 레이저 무기와 광대역 스텔스는 구현 가능성 자체가 여전히 불확실했어요. 사우디가 공동개발국 명단에 이름을 올린다고 해서 실질적인 기술 주도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본은 미래를 말했지만 한국은 이미 현실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 결론이 머릿속에 자리 잡는 순간 프랑스 쪽에서 움직임이 들어왔습니다. 프랑스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직접 사우디를 방문했어요. 라팔 가격 인하, 일부 기술 이전, 현지 정비 시설 설립까지 제안하는 공격적인 패키지였습니다. 왕실 내부에서는 당장 눈앞의 이익은 프랑스가 더 크다는 분위기가 형성됐어요. 저도 잠시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시점에서 프랑스 쪽으로 가는 것이 제 자리를 지키는 가장 안전한 길이었어요. 왕실이 원하는 방향, 강경파가 원하는 방향,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이 그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프랑스와의 협상장을 나오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는 가격을 낮추고 일부 기술을 열어줬지만 결국 핵심 미션 컴퓨터와 소스코드, 무장 통합 권한은 끝까지 선을 그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척하면서 결국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주지 않았습니다. 라파를 더 살수록 우리는 프랑스의 체계에 더 깊이 묶이게 될 뿐이었어요. 프랑스도 우리를 통제하려는 건 똑같았습니다. 그 무렵 한국 측에서 예상치 못한 추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일전에 내놓았던 맞춤형 패키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내용이었어요. 사막 기후에 최적화된 냉각 시스템 강화에 더해 사우디가 원하는 중동형 전자전 장비를 완전히 통합한 버전을 한국이 직접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지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을 한국 내에 상설로 설치하고 장기적으로는 일부 공동 생산 라인 이전 가능성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소스코드만큼은 끝까지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모든 것을 내주려 했어요. 저는 한국 측 관계자가 마지막에 한 말을 노트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우리는 파트너는 될 수 있지만 우리의 심장을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 문장을 적어놓고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말이 이상하게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파트너. 그 단어가 이전과 다르게 들렸어요. 우리를 고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나라로 보겠다는 것. 왕실은 최종 결정을 재촉했습니다. 강경파는 한국과의 협상을 파기하라고 압박했어요. 이미 프랑스가 준비돼 있으니 더 끌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왕실 핵심 인사가 저를 따로 불러 차갑게 경고했어요. 한국 편을 드는 순간 당신 경력도 끝날 수 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은 자리를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사우디가 잘못된 선택을 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어요. 저는 한동안 빈 회의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한국 측 최신 제안서와 프랑스 측 제안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숫자들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섰으니까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전쟁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지만 어쩌면 그건 처음부터 한국이 하려던 이야기였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소스코드가 아니라 전장을 움직이는 힘, 그것이 진짜 핵심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결정은 아직 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밤하늘이 펼쳐져 있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그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사우디의 하늘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할 하늘이었어요. 그 하늘을 지키기 위해 가장 올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저는 그날 밤 내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프랑스와의 공식 협상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왕실 강경파가 밀어붙인 결과였어요. 한국과의 협상이 지지부진한 사이에 프랑스는 발빠르게 사우디 왕실에 접근했고 왕실 내부는 그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협상 자리에 자문 자격으로 배석했어요. 이브라힘, 직접 보고 판단해라. 그것이 왕실이 저에게 준 마지막 기회 같은 것이었습니다. 리야드의 한 특급 호텔 회의실에서
프랑스 측 협상단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장을 차려입은 그들은 능숙하고 여유로웠어요. 두꺼운 제안서를 펼쳐놓으며 조목조목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가격이나 폭, 기술 이전 범위, 현지 정비 시설 설립 계획, 사우디 기술 인력 교육 프로그램. 항목 하나하나가 들을 때마다 그럴듯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노트를 적으며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프랑스의 제안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어요. 특히 가격 조건은 이전보다 눈에 띄게 개선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 협상으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사우디 측 협상 담당자가 핵심 질문을 꺼냈어요. 우리가 원하는 중동형 미사일과 전자전 체계를 기체해 자유롭게 통합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 한 가지였어요. 협상 내내 가장 중요한 조건. 프랑스 측 수석 협상가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한 장 넘기며 말했어요. 모든 통합 작업은 프랑스 측의 기술 검토와 승인 아래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의 무게를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저였어요. 표현은 달랐지만 결국 같은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장을 붙이려면 프랑스의 허락이 필요하다는 것. 가격이 낮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졌어도 통제권의 구조는 바뀌지 않았어요. 사우디 측 담당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만약 사우디가 독자 개발한 미사일을 탑재하고 싶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프랑스 측은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별도의 기술 협의와 인증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순간 회의실을 나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문 자격으로 배석한 자리였으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자리에 앉아 나머지 협상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프랑스는 끝까지 능숙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할인 폭을 더 제시하기도 했고 정비 인력 파견 조건을 더 유연하게 조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포장이 달라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중심은 변하지 않았어요. 협상장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프랑스도 우리를 통제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방식이 조금 더 세련되고 표현이 조금 더 부드러웠을 뿐 구조는 미국과 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것, 우리 손으로 우리 전장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프랑스는 그것을 줄 의사도, 줄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 결론을 마음에 품고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위에서 뜻밖의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한국 측에서 보내온 자료였어요. 공식 협상이 멈춰 있는 상태였는데도 한국은 조용히 자료를 보내왔습니다. 사막 기후에서 전투기 엔진의 열화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밀 분석이었어요. 사우디 공군이 운용하는 환경, 모래 폭풍이 전자전 장비에 미치는 영향, 중동 지역의 특수한 전자기 환경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짧은 메모가 있었어요. 사우디가 원한다면 어떤 무장을 원하는지 먼저 분석해 두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사우디를 위한 전용 분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를 한 장씩 천천히 넘겼어요. 내용의 깊이가 놀라웠습니다. 단순히 기술 자료를 번역해서 보낸 것이 아니었어요. 사우디 공군의 작전 환경을 실제로 연구하고 그 환경에서 KF-21이 어떻게 최적화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물건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였구나. 그러면서 동시에 이 자료를 왕실 강경파가 보면 어떻게 반응할지가 떠올랐어요. 분명히 이렇게 말할 것이었습니다. 한국이 우리 공군 정보를 미리 수집하고 있다. 위험하다. 저는 그 반응이 벌써 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같은 자료를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 그 강역을 어떻게 좁힐 수 있을지가 저에게는 그것이 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변화는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우디 공군 내부에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어요. 현장 조종사들과 정비 장교들 사이에서 한국 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흐름이 작고 조용했어요. 한두 명이 KF-21 시뮬레이터 데이터를 요청했고 기술 자료를 검토한 몇몇 장교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한 조종사가 저에게 직접 말했어요. 프랑스 전투기는 멋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투기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싸울 수 있게 해줄 것 같습니다. 그 한 문장이 저에게는 어떤 분석 보고서보다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하늘을 나는 사람의 말이었으니까요. 현장 실무자들 사이에서 한국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조용히 쌓여가고 있었어요. 왕실 회의실에서는 강경파의 목소리가 컸지만 실제로 전투기를 운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흐름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흐름이 결정적인 순간에 힘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직감했습니다. 강경파는 그 시점에 마지막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아직 검증되지 않은 나라라는 보고서를 왕실 내부에 배포했어요. KF-21은 실전 경험이 없다. 개발 과정에서 미국 기술에 의존한 부분이 있다. 한국 방사는 역사가 짧다.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적 분석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를 겨냥한 공격이었어요.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들고 한 줄씩 읽었습니다. 일부는 사실이었어요. KF-21이 아직 실전을 경험하지 않은 것은 맞았습니다. 개발 초기에 미국산 부품이 일부 사용된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왕실 회의장에서 그 보고서를 내려놓고 정면으로 말했습니다. 미국 기술이 들어갔다고 해서 약한 나라라면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미국 없이 전투기를 만들 수 없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하면 프랑스도 영국도 일본도 모두 불합격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강경파 중 몇몇이 저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군 장성들 중 일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한국 편에 선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돌아올 수 없는 선을 넘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결과로 증명하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잃거나 그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시점에 중동 정세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인근 국가에서 군사적 긴장이 실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수준의 충돌이 발생했어요. 사우디는 즉각적인 전력 강화가 필요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왕실은 긴급 회의를 소집했고 방산 협상 상황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어요. 미국은 현재 다른 지역에 전력이 분산돼 있어 납기 조율이 쉽지 않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프랑스는 추가 라팔 공급을 위한 생산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어요. 통상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절차였습니다. 한국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원하신다면 생산 일정 단축과 우선 배정을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그 짧은 답변을 읽으면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움직인 나라가 미국도 프랑스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었어요. 한국은 계약도 완전히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우디를 위해 생산 라인을 조정할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좋은 전투기를 가진 나라의 말이 아니었어요. 파트너라면 해야 할 말을 파트너처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확신이 쌓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을 선택해야 한다. 그 생각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문제는 그 확신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실은 왕실 회의장이라는 가장 어려운 전쟁터에서 싸워야 했어요. 왕실 최종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중동 정세 악화로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다는 것이 모두가 동의하는 유일한 사실이었어요. 그 외의 모든 것은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친미파는 결국 미국과의 관계를 망쳐선 안 된다며 F-35를 주장했어요. 친프랑스파는 라팔은 이미 검증된 전투기라며 한국을 배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강경파는 소스코드를 안 주는 나라는 믿을 수 없다며 끝까지 한국을 공격했어요. 그날 회의실에서 제 편은 사실상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났어요. 미국 측 인사가 사우디 왕실 핵심 인사와 비밀 접촉을 가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명확했어요. 한국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은 사우디에 장기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였고 F-35 재협상 가능성과 안보 협력 강화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압박을 넣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왕실 내부에서 공포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한국을 선택했다가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었어요. 중동에서 미국과 관계가 틀어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 무게를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이 정말 자신 있었다면 왜 이렇게까지 한국을 견제하는 것인가? 한국이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굳이 이 시점에 압박을 넣을 이유가 없었어요. 미국이 한국을 두려워하듯이 행동하고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한국의 실력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회의실에 들어서는 제 발걸음을 오히려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1시간이 지났을 때 한국 측에서 사우디 대표단을 다시 초청하겠다는 연락이 들어왔습니다. 실제 KF-21 시뮬레이터와 무장 통합 시연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것이었어요. 왕실 회의는 잠시 멈췄고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시연을 보자는 의견이 모였습니다. 강경파는 필요 없다고 반발했지만 군 장성들이 한 번은 봐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시연 장소는 사천의 시뮬레이터 센터였습니다. 대형 스크린 앞에 한국 연구진이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사우디 대표단이 자리를 잡고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화면 안에서 KF-21이 이륙했어요. 그리고 사우디 측이 요청한 중동형 미사일과 전자전 장비가 가상 환경에서 기체에 통합되는 과정이 실시간으로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숨을 참았습니다. 새로운 무장 조합이 요청됐어요. 한국 연구진은 그 자리에서 즉각 수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몇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들은 몇 시간이 아니었어요. 기술적 분석과 수정이 놀라운 속도로 진행됐고 새로운 임무 프로파일이 화면에 구현됐습니다. 사우디 공군 장교 한 명이 저 옆에서 조용히 말했어요. 프랑스라면 이 작업에 몇 년이 걸릴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소스코드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결과를 가장 빠르게, 가장 정확하게 만들어주는 나라.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왕실 최종 회의로 돌아왔을 때 저는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저는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투기를 샀지만 단 한 번도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은 우리를 통제했고 프랑스도 우리를 통제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냈고 그들은 하늘의 열쇠를 가졌습니다. 강경파 인사가 끼어들려 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국은 핵심은 지키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야 하는 건 전투기가 아니라 우리 손으로 전장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입니다. 회의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일부 왕자들과 군 장성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어요. 수십 년간 쌓인 답답함을 누군가 처음으로 말로 꺼낸 것 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강경파는 즉각 격렬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신은 한국에 넘어갔다. 소스코드 하나 못 받아온 협상을 성공이라 부를 수 없다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회의가 끝난 직후 왕실 핵심 인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냉정했어요. 한국을 밀어붙이면 당신 경력은 끝이다. 실패하면 모든 책임도 당신이 져야 한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야경이 보였어요. 어두운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들이 잔잔하게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좋습니다. 실패하면 제 자리도, 제 명예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을 놓치면 사우디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또 다시 다른 나라의 허락을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말을 내뱉는 순간 저는 이상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22년의 경력, 왕실의 신뢰, 방산자문관이라는 자리. 그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처음으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섭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의실을 나서면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강경파는 여전히 굳은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군 장성들 중 몇 명이 조용히 제 쪽을 향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움직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바람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왕실 최종 표결이 진행되는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리야드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사막 도시의 이른 아침은 조용합니다. 소음도 없고 움직임도 없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이 끝나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제 경력도, 사우디의 선택도, 그리고 어쩌면 이 지역의 미래도요.
표결 전 마지막 자유 발언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친미파가 먼저 나섰어요. 미국과의 관계를 훼손하면 안보 협력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의 가장 오래된 방산 파트너이고 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이익이라는 주장이었어요. 듣기에 그럴듯했습니다. 틀린 말도 아니었어요. 친프랑스파는 라팔의 실전 검증 이력을 강조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여러 지역에서 이미 성능이 입증된 전투기라고 했어요. 한국 KF-21은 아직 실전을 경험하지 않은 전투기라는 점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그 역시 사실이었어요. 강경파는 끝까지 소스코드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핵심 기술을 주지 않는 나라는 결국 우리를 완전한 파트너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논리를 저는 처음에는 공감했었지만 이제는 달리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됐을 때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준비한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서자 준비한 말보다 더 솔직한 말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오랫동안 하늘을 샀지만 하늘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우리는 언제나 남의 허락 아래에서 날아왔어요. 그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 알고 있을 겁니다. 잠시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은 소스 코드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미국도 프랑스도 주지 않아요. 그 조건을 내준 나라는 이 세상에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게 요구했던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강경파 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것을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무장을 직접 통합해주겠다고 했어요. 우리 조종사를 교육하겠다고 했고 우리 환경에 맞는 기체를 연구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약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사우디 공군의 작전 환경을 분석하고 있었어요. 위기가 왔을 때 생산 일정을 바꿔서라도 먼저 움직이겠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하지 않은 일들이에요. 군 장성 중 한 명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검증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요? 저는 그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모든 전투기는 처음엔 실전 검증이 없었습니다. F-35도 라팔도 처음엔 마찬가지였어요. 중요한 것은 그 기체를 만든 나라가 어떤 나라냐는 겁니다. 한국은 89%의 기술을 자국이 만든 나라입니다. 소프트웨어 완성도가 시험 비행 횟수를 줄일 수 있을 만큼 높은 나라예요. 그 기술력이 실전을 대신합니다. 표결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각자의 손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저는 결과를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했다는 것, 그것만 생각했어요. 개표가 끝났습니다. 왕실 최고위 인사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한국과 협상을 계속하라. 그 말이 회의실 안에 떨어지는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천천히 앉았어요. 강경파는 굳은 표정으로 자리를 지켰고 친미파와 친프랑스파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군 장성들 사이에서는 조용한 안도감이 흘렀어요. 공군 실무진과 군 장성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투기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을 지지했어요. 분석 보고서보다 현장 경험이 더 솔직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최종 협상이 재개됐습니다. 한국은 소스 코드를 지키면서도 사우디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담은 패키지를 내놓았어요. 중동형 전자전 장비 완전 통합, 사우디 전용 장거리 미사일 탑재, 현지 정비센터와 교육센터 설립, 일부 공동 생산 라인 이전 가능성 검토까지 미국이나 프랑스가 단 한 번도 제시하지 않은 수준의 맞춤형 지원이었습니다. 사우디는 원하는 무장 자유를 얻었고 한국은 핵심 통제권과 유지보수 시장을 유지했어요. 어느 쪽도 잃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 균형이 이 협상을 다른 모든 협상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됐다는 소식이 나오자 전 세계 방산업계가 반응했어요. 일본 쪽은 즉각 내부 위기감이 고조됐습니다. 인도와 중동이 한국 쪽으로 기울기 시작한다면 차세대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였어요. 프랑스 역시 라팔 추가 판매 기회를 잃었다는 충격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유럽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국과 프랑스의 독점 시장을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어요. 저는 그 반응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사우디만 움직인 것이 아니었어요. 세계 방산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강경파는 마지막까지 저를 공격했습니다. 소스코드 하나 받아오지 못한 협상을 무슨 성공이라 부르냐고 했어요.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당신 몫이라는 경고도 다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우디 공군 장성 한 명이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줄 수 없는 것과 줄 수 있는 것을 명확히 구분했기 때문에 더 신뢰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솔직하게 말하는 파트너가 진짜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왕실은 한국협상 총괄 역할을 저에게 맡겼어요. 22년의 경력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가장 단단하게 서 있었습니다. 협상이 타결되고 몇 달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사 목적도 협상 목적도 아니었어요. 저 스스로 원해서 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왔던 날과는 전혀 다른 마음으로 내린 인천공항은 그때와 같은 풍경이었지만 제 눈에는 다르게 보였어요.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잘 정비된 도로, 곳곳에서 보이는 젊은 얼굴들. 저는 이 도시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그 묘한 단단함이 무엇인지 이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걸으면서 저는 처음 이 나라를 무시했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어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었던 저. 한국은 그 돈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오만이 아니라 자신감이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압니다. 사천의 공장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더 바빠져 있었어요. 사우디 전용 패키지를 위한 작업이 이미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서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수십 대의 기체가 동시에 조립되고 있었고 새벽까지 불이 꺼지지 않는 연구동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사우디 작전, 환경에 맞는 전자전 장비 통합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공장 복도에서 마주쳤던 그 젊은 엔지니어도 있었어요. 여전히 기름때가 묻은 작업복을 입고 여전히 꺼지지 않는 눈빛으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우디와 한국의 협력 소식이 공개되자 중동 전역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UAE, 카타르, 이집트 등 여러 국가에서 한국형 전투기와 무장 통합 시스템에 관심을 보냈습니다. 기존에 미국과 프랑스가 독점하던 중동 방산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각국의 평가는 하나같이 비슷했습니다. 한국은 핵심은 지키면서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장 빠르게 해주는 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흐름은 중동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도에서도 KF-21 블록 업그레이드 사업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시작했어요. 사우디와 중동 자본이 한국의 차세대 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막대한 외국 자본이 한국으로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 자본은 AI 무인기, 스텔스 기술, 차세대 엔진 개발의 속도를 높이는 연료가 됐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수십 년에 걸쳐 쌓아온 기술 격차를 한국이 빠르게 좁혀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 흐름을 보면서 처음으로 한 나라의 방산이 세계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일본 쪽의 반응은 예상보다 강했어요. 인도와 중동이 한국으로 기울기 시작하자 차세대 전투기 프로젝트의 시장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퍼졌습니다. 프랑스와 유럽도 한국이 단순 판매를 넘어 후속 업그레이드, 무장 통합, 정비까지 장악하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어요. 수십 년간 자신들이 독점해온 시장이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파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운영 체계를 파는 나라였습니다. 몇 달 후 중동 사막 상공에서 한국형 전투기의 시험 비행이 진행됐습니다. 저는 관제실 유리창 너머로 그 장면을 바라봤어요. 사우디 조종사가 조종석에 앉아 있었고 한국 연구진과 실시간으로 연결된 통신 시스템을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비행을 이어갔습니다. 중동형 무장이 탑재된 기체가 사막의 뜨거운 공기를 가르며 하늘로 올랐어요. 기체는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통신으로 들려왔어요. 짧은 감탄이었지만 저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느꼈습니다. 수십 년간 다른 나라의 기술 아래에서 날아온 사람이 처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늘을 움직이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그 짧은 말 안에 들어 있었어요. 저는 관제실 유리창에 손을 짚고 그 장면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처음에 한국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소스 코드를 요구했고 핵심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결국 우리를 변화시킨 것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밀어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날 밤 저는 서울 도심의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 창가에 앉아 왕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을 열었습니다. 한동안 빈 페이지를 바라보다가 저는 천천히 펜을 들었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추격자가 아니다. 그 한 문장을 적고 나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이었었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가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은 빛나고 있었어요. 수많은 창문 너머로 불빛들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불빛 중 하나는 지금도 밤새 일하고 있는 연구원의 것이겠지요. 저 불빛 중 하나는 내일의 기술을 오늘 밤 만들고 있는 엔지니어의 것이겠지요. 저는 처음 이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돈으로 움직일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은 돈보다 기술을, 기술보다 자존심을, 자존심보다 미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두려워하는 대신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만약 여러분이 이브라힘이었다면 왕실의 압박 앞에서 끝까지 한국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은 단순히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수십 년의 집념과 자존심으로 세계 방산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